네,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남일재 동서대 교수님, 이광수 부산 외대 교수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님 세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4.3 이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정치권이 정말 발빠르게 딱 1년 남은 지금 총선 구도로 이제 재편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보수 대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헌법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하는 통합. 보수 대통합은 누구에게나 문을 여는 것이다. 누구나 원한다. 다 들어와라. 이런 또 의미로 읽히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통합에 돗자리 까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세력을 뭉치는 것이 아마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창원 성산 결과에서 특히 더 그런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통합하는 데는 상당히 세 가지 정도의 걸림돌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랑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거기서 누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대한애국당이라고 한다면 대한애국당은 상당히 좀 강한 이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거기 지금 대표격인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합당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소위 말하는 탄핵 오직에 대한 배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탄핵 오직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당에 지금 아주 현역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유승민 전 대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과 또 손을 잡기 위해서는 또 유승민 지금 또 전 대표의 와의 또 그 결합이 중요한데 유승민 그러니까 의원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그리고 진정하게 자유한국당이 아직 반성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반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탄핵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직 당내 세력들 간에 또 그러니까 포용해야 될 세력들 간에 의견 일치 차이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탄핵 국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보수 혁신을 위해서 딴 살림을 차렸지만 정확하게 조원진 대표가 대책점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 친박계와 대한애국당은 그 당시 탄핵 과정에서 길을 달리했던 사람들을 배신 세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향후 뭉쳤을 때의 당의 노선, 지금 그 한교안 대표를 비롯해 현재의 리더십은 상당히 강한 우파 정책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금 몸담고 있는 과거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그게 지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구애에 대해서 조원진 애국당 대표가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들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갈 길이 되게 험해 보이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단순한 레토릭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합을 하면 표가 더 안 나옵니다. 그 뭐냐면 불을 보듯이 원한 이야기. 좀 전에 차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한국당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제 총선은 놔두고 대선에서 나중에 가게 되면 요새는 자동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시켜버리니까 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통합을 안 해도 되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난장판 나는 거죠. 우선 어떤 측면에서 난장판이 난다고 대한애국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박근혜 이야기 꺼낼 것이고 한행 이야기 꺼낼 것이고 그 이제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태 그 사태하고 비슷하게 날 거니까 이제 머리채 담는 거 나오는 거죠. 그 사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은 결국 더 큰 혼란을 불러오를 그래서 것이고 저는 통합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통합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른미래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두 분 교수님 말씀에 거의 동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제 한국당과 애국당, 바른미래당이 당대당 통합이냐 개별 입당이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대당 입당은 한국당에서는 안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현재로서는 급하지도 않고 바른미래당이 급하죠. 그쪽에서 당대당 아니고 개별 입당하면은 모양새가 빠지니까 또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 명분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사실 또 개별 입당을 하려고 했던 조혜진 전 의원이 지금 거부가 된 상태니까요. 개별 입당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깊은 속사정은 놔두고 겉모양만 보더라도
지금 그래도 명식이 당으로 있는데 네. 이걸 당대당으로 끌고 갈 거냐, 해처모여가 개인적으로 네. 개별 입당할 거냐 이 문제도 정리하기 쉽지 않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구도하느냐하고도 네. 연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총선이 가까우면 급한 쪽에서 아마 우물을 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먼저 우물을 누가 먼저 삽을 들지 또 지켜보고요. 사실 지난 재본선 때 가장 타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뭐 타격이 좀 컸었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뭐 3% 정도대의 장원성산의 지지율을 받았고 이후에 지금 뭐 지도력 훼손뿐만 아니라 당 자체가 지금 내분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손 대표가 좀 스스로 사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뭐 사퇴를 못 하겠으면은 중간 평가라도 받자 그러면 이제 재신임 투표라도 받자. 이 당권을 갖다가 탈환을 하고 대통합을 하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각각 갈라서서 대통합에 이제 합류를 하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 교수님. 예. 결국은 갈라서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제 분당되는 건 거의 네. 시간 네.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무엇보다도 이 바른미래당이 출범할 때 내세웠던 기치가 네. 소위 말하는 중도개혁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중도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 초심 자체가 실종이 되었다. 아하. 그리고 이번 또 창원성산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지지율이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의 사실 어떻게 보면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지금 침묵을 하고 정치 일선에서 지금 발을 뺀 상태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의 구심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창원성산 결과를 보면서 각자 지금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다들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집단적으로 같이 대오를 맞춰서 움직였으면 제일 좋지만 지금 당내 두 주주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각계약진을 위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전국 자체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아주 적대적인 아주 이 대결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 중간자적인 목소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그 거대 양당 쪽의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아마 현실적 분당은 저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될 것이냐, 뭐 이게 추석 전후가 될 것이냐,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점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은 애초부터 이제 출발을 할 때부터 잘못된 정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치져진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버텼어요. 많이 네. 버텼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전라도에서 많이씩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른미래당으로 들어가 있는 옛날에 국민의당 출신들 네네네. 전라도의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제 평화당하고 합쳐서 뭘 해볼만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제3지대론에 대한 이야기이신가요? 그러든지 아니면 평화당하고 그러니까 뭐 들어가든지 아무튼 네네. 그쪽으로 갈 거고 지금 이현주 씨나 하태경 의원이나 당장 지금 부산에다가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데 네. 그 한국당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당 없이 그러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호남이 먼저 빠져나오고 네. 이쪽은 한국당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공중분해 될 것은 뭐 시간 문제다. 보수 진영의 어떤 정계 개편에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은 어떻게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도 특히 PK 지역에서의 3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자리를 내놓든지 무슨 인적 쇄신이 과감하게 좀 있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에서 그럼 수혈을 해가지고 그 대체가 될 것이냐. 또 사실 그것도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방금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사들은 분당 체제로 가는 건 분명하다고 하는데 한국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중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좌우를 다 아우르는 큰 정치하는 인물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의 손문이나 야후 양쪽에 충을 받는 뭐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말이지 좌우 모두를 아우르지도 못하고 단순히 기회주의자 내지는 뭐 무슨 회색 분자 같은 인식을 자꾸 주게 되면은 결국은 중도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걸 표방했던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이동해서 현재 있는 한국당 기존 세력하고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고 이것을 서로 쇄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함수가 되어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보
측면에서의 정계 개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소위 말해서 협의의 진보라고 한다면 그건 통합은 없습니다. 통합은 없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동당 쪽에서 온 그쪽 사람하고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당 중도 우파라고 지칭되는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과 뭐 노동당 이쪽에서의 통합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중당 이쪽도 통합은 없다. 그 통합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건 빼고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의 통합은 통합을 한다면 또 빠져나오는 또 제2의 정의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봐서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보 지정의 통합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준연동형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별로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걸 준연동형 정도의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개편을 하는 것을 정의당한테 준다면 정의당이 그 정도를 받아낸다면 엄청난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하겠느냐, 민주당에서는 안 할 것이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과연 내년 총선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987년 헌법이 도입되고 직선 헌법이 도입되고 난 뒤에 8번의 총선이 있었어요. 그중에 보면 한 서너 번 자체가 이 다당제 구도로 그러니까 선거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8년 13대 총선 결과가 사당 체제가 되었고 또 1995년 15대 총선 때는 또 자민련에서 3당 체제가 됐고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의당 바람이 일면서 또 다당제가 됐고 나머지는 다 양당 구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당 체제로 그러니까 선거가 됐던 걸 보면 각 당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당이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진 아주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 수요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그 두 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가 되려고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구도는 양당 체제의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만약 선거 양상이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민주당, 한국당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대 양당 간의 1대1 대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보수는 보수대로 뭉치고 진보는 진보대로 뭉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은 양쪽이 좌우 양쪽에 있는 큰 블랙홀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지역 민주당 분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저도 이제 선거를 내년이면 5번째 치르는데 쉬운 선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총선 전략의 시작과 끝은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내서 부산 시민들께 평가를 받겠다.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그렇다 그래서 내년 선거 1년 앞둔 선거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감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교수님. 그 뭐 조국 수석 뭐 지금 차출론까지 조국 수석한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로라고 봅니다. 왜 제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아니요. 그 이제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정당이 참 정치를 못해요. 어떤 측면에서 답답할 정도로 못하는데. 세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똥볼을 차고 있던데 첫째는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서 할 때 절대로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그 김영춘 의원을 시장으로 자꾸 차출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결국에 안 됐어요. 왜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국회의원 한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김영춘 씨 입장에서는 김부겸 씨라고 하는 자기가 비슷한 그 무게를 가진 사람이 대선 후보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해가지고 지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다 놔두고 조국 수석은 절대적으로 좀 정치를 안 하는 사람, 안 할 사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몇 번 확인을 했고 또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 공수처부터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될 임무가 막중한데 그거 놔두고 부산에서 나오겠느냐.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이기려면 이기고 질려면 지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정권에다가 정부에다가 타격을 주는 것을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을 민주당 시당에서 자꾸 그걸 한다고 하니
자기들이 실력이 없음을 소위 말해서 뽀록을 내는 것이 되니까 뽀록 이야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정치 한심하게 차 교수님 할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일종의 롤 모델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운명이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2004년도 열린우리당 창당했을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부산에서 문재인 차출론을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문재인 그 민정수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정수석 간뒀습니다. 정치권 왔습니까? 네팔로 갔습니다. 에베레스트 트레킹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정치권 소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아주 귀중한 그러니까 여건의 입장, 현재의 여건의 입장에 자산이 보호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쓰임새로 쓰여졌다.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사실 태생적으로 정치하고 싫다고 하는 모습이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설사 만약에 속으로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바로 대선으로 가지 왜 총선으로 가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남 교수님께는 다른 질문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 교수님. 그냥 말 나온 김에 조국 수석 이야기는 하고 가죠. 뭐. 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개인적인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정치를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뭐 대세에 의해서 밀려올 수도 있는데 PK 지역, 특히 부산 지역에서 볼 때에 조국 수석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 가지고 레드 카드를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산 지역 정서에 과연 맞느냐? 조국 수석이 등판해 가지고 민주당을 해상시킬 수 있는 과연 그 카드가 될 것인가? 이거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가져볼 수가 있다는 있죠. 말씀이시고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야당 쪽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조국 수석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는데 부산 쪽에서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 없는 정치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조국 수석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대선에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교수님들의 예언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또 다른 또 예언을 남 교수님께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뭐 물론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김태호 또 뭐 홍준표 이런 분의 부산 출마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김태호 씨가 부산 출마는 그런 뭐 안 된다고 보고요. 본인들이 와가지고 될 리도 없고요. 정서상 그렇다고 보시고. 황교안 대표도 지금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의 연고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대권 주자가 흠집을 굳이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소 뜬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분들의 이야기가 결국 부산이라는 흠지에 출마해서 정치적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부산이 흠지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 마크를 갖고 있고요. 만약 한국당 입장에서 흠지에 이런 대선급 주자들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서울에 승부수를 던져야죠. 지금 그러니까 부산 경남보다는 한국당이 1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더 지금 강남 3구 빼고는 지금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 최소한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정도는 그런 스윙보트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럼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종로 같은 데 출마를 해서 정세균 전 의장하고 한판 붙는다든지 그리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용산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가서 선거를 던지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자기의 전 지역구가 동대문이었잖아요. 강북이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깃발을 꽂고 붙어야만 자유한국당에 바람이 부는 거지. 세 사람이 전부 다 부산 와서 선거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선거 망치자는 작전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총선의 경합지역. 총선하고 대선하고는 전체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총선은 대선은 이제 세 가지 상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역, 북풍, 대통령의 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선에서는 절대적으로 구도의 문제입니다.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의 문제인데 구도가 양강체제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양강체제로 안 간다면 가장 위험한 곳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겠죠. 근데 양강체제로 하태경 씨가 저쪽으로 한국당으로 하면 거기는 이제 안전빵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위험하다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제 해운대 윤준호 씨가 좀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제 그 영도하고 기장하고는 상대적으로 그쪽은 이제 한국당이 세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받을지 아니면 새로 이제 임명된 그 이제 검찰 출신 그 지역위원장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민주당이 한번 해볼 만한데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정진우 씨가 탈락하고 유정동 변호사가 들어간
북강서 을이 제일 민주당으로서는 안타깝다. 계속해서 정진우 씨로 있었으면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인 걸 제가 전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들. 밝혀드리고요. 격전지 얘기를 하니까 뭐 해운대 가벌은 문제가 될 거예요. 하태경 의원의 거치 분명히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총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국당이 12, 민주당이 6, 또 경남은 또 역시 또 한국당이 12, 그리고 또 그 민주당과 우리 정의당이 정의당을 포함해서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건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역으로 또 상당히 법여건이 다시 옛날 같처럼 아주 척박한 땅으로 변할 수도 있다. 1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그만큼 가병성이 큰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이죠.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 정당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느냐, 자기 혁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저는 뭐 그게 결과가 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저는 이제 우리 어떤 측면에서요?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내느냐는 건데 그 저변에 깔린 소위 지역주의라는 게 5년제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2년 넘어가면은 다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은 하는 거 봐서 늘어날 수 있다라기보다도 단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부산 경남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진보 쪽이 줄어들면 민주당 쪽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낮다고 보시고요. 예, 아주 없다. 그쪽에는 동감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현재 6석 수성하는 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산에서 6석.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대세 하락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소 조금 하고 있지만은 30%대까지 내려앉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제정책 실패, 대북 평화 프레임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민주당에 걸었던 막연한 희망, 기대감, 비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 정치는 비전과 희망을 주는 건데 민주당 정부에게 다음을 맡길 수 있는 희망이나 비전이 있는가? 이 문제 볼 적에 상당히 부산 시민들로서는 갸우뚱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한국당이 그걸 얼마나 받아내가지고 자기를 만드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민주당 자체로 봐서는 분명히 감점 요인이 많다. 대권 주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진보 진영의 대표 선수로 이제 이낙연 현 총리가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있고 여론조사 결과 황교안 대표가 계속 1위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쑥 앞서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정권의 총리를 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황교안 씨는 민주당에서 죽이진 않을 거예요. 대선 카드로 밀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남의 당 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민다고 보십니까? 저분은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한 데다가 그 군대 면제 받았죠. 지금 김학의 사건 걸려있죠. 해서 질질질 끌고 대선으로 가기를 원할 텐데 아마 자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씨는 많은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데 묘한 지점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나오면 질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에 대선은 지역주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낙연 씨를 안 뽑고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낙연 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또 이낙연 씨가 되면 또 대선이 또 불안해집니다. 이 아주 묘한 게 있어서 결국에 마지막 전략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진심이 누구한테 가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김부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측해 주셨고요. 김부겸까지 가는 거는 좀 더 이런 속단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전 총리나 두 분 다 이미지가 비슷한 거는 이제 점잖은 신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씨에 대한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보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또 그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황교안 쪽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희망 상의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 체제가 그대로 큰 그 모멘텀이 바뀌지 않는다면 두 분이 그냥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두 분이 속해 있는 정당이나 두 분 스스로가 헛발질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될 것이다. 역시 헛발질. 헛발질이죠.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지. 두 분 다 매력이 썩 있어서 확 달라들 인물은 아니고 우선 이분들 밖에는 현재는 보이는 사람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차 교수님이 정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일종의 정치에 이제 갓
대비한 신상품이라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일단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 정치 혐오나 불신하고 좀 거리가 있다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언론 노출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 산불 때문에 네. 또 언론의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교안 대표는 지금 제일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다 보니까 이것도 보궐선거 거치면서도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에 가까운 네. 그런 것이다. 과거 역대도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현 정권의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시절에 차세대 1위들이 대선까지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가면 될 거냐 그거는 결국은 선거에 임박했을 때 네. 시대의 정신을 누가 담보하느냐 그거겠죠. 정치는 결국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 생물이 어디로 튈지도 이제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나누는 동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뭐 정계 개편 문제에서부터 우리 자기 대권 주자 이야기까지 또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